교통사고로 수술비 2억 원이 필요했을 때 부모님은 모른 척 하셨습니다. 제 약혼자가 집을 팔고 빚까지 져가며 3년 동안 저를 치료해 살려놓으니 이제야 부모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내 남동생 결혼해야 하니 네가 좀 보태라. 제가 긴 어둠 끝에 눈을 떴을 때 눈앞에 펼쳐진 건 시리도록 차가운 흰색이었습니다. 천국 같은 포근한 흰색이 아니라 병원 천장에 그 창백하고 불안한 흰색이었죠. 귓속에서는 윙윙거리는 이명이 들렸고 머릿속에서는 무언가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것 같았습니다. 몸을 움직여보려 했지만 마치 1000kg짜리 바위에 짓눌린 듯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습니다. 깨어났어. 의사 선생님, 서연이가 깨어났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약혼자, 민준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며칠 밤낮을 샌 사람처럼 거칠게 갈라져 있었습니다. 힘겹게 눈동자를 굴려 그를 바라보니 침대 옆에 엎드려 있던 민준의 눈은 토끼처럼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턱에는 거뭇한 수염이 덥수룩했습니다. 고작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아파 목구멍에서 억지로 쥐어짜낸 한마디였습니다. 제 목소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쉰 소리가 났습니다. 민주는 허둥지둥 비상벨을 누르더니 물을 떠주려다 멈칫하고는 저를 만지지도 못한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곧이어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들어와 동공을 확인하고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한서연 씨, 제 말 들립니까? 여기가 어딘지 아시겠어요? 저는 느리게 눈을 깜빡였습니다.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장면은 눈을 찌를 듯 번쩍이던 헤드라이트 불빛, 고막을 찢을 듯한 충돌음, 그리고 유리가 산산조각 나는 소리. 맞다, 교통사고였습니다. 퇴근길,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든 화물트럭 한 대. 천만다행입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다발성 골절의 내장 손상도 있고 특히 척추 쪽 손상이 심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평생 일어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민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축축했고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선생님, 수술해 주세요. 얼마가 들든 하겠습니다. 의사는 민준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무거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수술이 복잡한 데다 후속 치료와 재활 비용까지 합치면 초기 비용으로만 최소 2억 원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고요. 2억 원, 그 숫자가 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저와 민준이 몇 년간 일하며 모은 돈은 합쳐봐야 3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막 신혼집 계약금을 치른 터라 매달 대출금 갚기도 빠듯한 상황이었죠.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제 손을 잡은 악력은 더 강해졌습니다. 돈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간호사가 진통제를 투여하자 저는 다시 혼미한 잠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땐 밖이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민준 혼자 구석 의자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 제가 부르자 그가 화들짝 놀라며 다가와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깼어? 배 안 고파? 의사 선생님이 아직은 뭐 먹으면 안 된대.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핏발 선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돈, 많이 힘들지? 아니야, 안 힘들어. 그가 너무 빨리 대답하며 제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 걱정하지 말고 몸조리만 잘해. 우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어. 내일 돈 보내주신대. 나도 적금 든 거 해지하면 되고 정 안 되면 우리 신혼집. 안 돼. 제가 소리를 지르려다 상처가 당겨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게 우리 신혼집인데 어떻게 마련한 건데. 집은 다시 사면 돼. 그가 제 어깨를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사람이 없으면 다 없는 거야. 네가 없으면 집이 무슨 소용이야.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파서가 아니라 그의 그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제가 물었습니다. 깨어난 지 꽤 되었는데 아직 그림자도 보지 못했습니다. 민준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전화 드렸어. 아마 오시는 길일 거야. 차가 막히나 봐. 저는 그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던 일말의 기대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본가인 인천에서 서울병원까지 아무리 막혀도 2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엄마 경자씨가 혼자 왔습니다. 병실 문 앞에서 과일 바구니를 든 채 기웃거리더니 온몸에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저를 보고는 멈칫하며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엄마는 침대에서 좀 떨어진 곳에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고 섰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조심성이 없니? 의사 선생님은 뭘 하셔? 민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 긴급 수술이 필요해요. 비용이 대략 2억 원 정도 듭니다. 어머님께서 좀 2억? 엄마의 목소리가 단번에 높아지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슨 수술이 사람 잡네. 잡아. 2억이 네 집게 이름이야? 엄마는 저를 보며 타박하듯 말했습니다. 평소에 칠칠치 못하더니 기어 이 사고를 치는구나. 그 큰돈이 집에 어디 있니?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해 입을 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깊게 심호흡을 하고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서연이 잘못이 아닙니다. 상대방 과실 100%지만 보상금 나오려면 시간이 걸려요. 수술은 기다릴 수가 없고요. 저희 돈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버님하고 상의해서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빌려주시는 셈치고요. 꼭 갚겠습니다. 엄마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신세 한탄을 시작했습니다. 민준 총각, 우리가 안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야. 우리 집 형편 뻔하잖아. 내 아버님 몸 안 좋아서 약값 들어가지. 내 동생 지훈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취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드는데. 그나마 있는 적금은 지훈이 장가갈 때 쓰려고 모아둔 거야. 2억이라니 우리 식구 다 팔아도 못 구해. 동생, 또 그놈의 동생. 어릴 때부터 맛있는 건 전부 지훈이 차지였고 저는 늘 동생이 남긴 것만 먹어야 했습니다. 어른들은 제가 누나니까 양보하라고 했고 딸은 어차피 시집가면 남이라고 했습니다. 취직해서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집을 나오면 벗어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생사가 오가는 순간에도 친엄마 입에서 나오는 건 아들 장가 미천 걱정이었습니다. 엄마, 제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흘러나왔습니다. 나 엄마 딸 맞아? 엄마가 멈칫하더니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얘가 무슨 섭섭한 소리를 하니? 당연하지. 하지만 집안 사정이 그렇잖아. 지훈이는 우리 집안대를 이을 장손인데 앞길 막을 순 없잖니. 너는 누나니까 좀 이해해라. 엄마는 제 손을 잡으려다 말고 이불만 툭툭 쳤습니다. 그냥 보존적 치료인가 뭔가 수술 안 하고 하는 거 있다던데 그걸로 해보자. 민간요법도 용한 데 많다더라. 돈도 덜 들고. 민준이 참다 못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수술 안 하면 서연이 평생 못 일어날 수도 있다고요. 딸이잖아요. 엄마는 민준의 기세에 눌려 움찔하더니 곧 얼굴을 붉혔습니다.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뭔가? 다 상의하자는 거 아닌가? 2억이 200원도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세상 물정 몰라가지고. 엄마는 저를 보며 어조를 낮췄지만 내용은 더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서연아, 엄마 너무 원망 마라. 정 안 되면 그게 다 내 팔자려니 해라.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여. 운명, 팔자. 그 빌어먹을 운명 타령. 익숙하면서도 낯선 엄마의 얼굴을 보니 수술대 위보다 더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가세요. 제가 눈을 감으며 말했습니다. 과일도 가져가세요. 필요 없으니까. 얘가 성질머리하고는. 엄마가 뭐라 더 하려 했지만 민준이 침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돌아가 주시죠. 서연이 안정이 필요합니다. 축객령이었습니다. 엄마는 투덜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과일 바구니도 챙겨서요. 지훈이 갖다 먹여야 하니 아깝다면서요.
문이 닫히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쏟아져 베개를 적셨습니다. 민준이 침대 곁에 앉아 따뜻한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내가 있잖아. 민준 씨. 집도 팔고 부모님 돈도 빌렸잖아. 우린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우리, 그가 제 손을 잡고 옅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으면 그게 우리지. 돈은 다시 벌면 되고 집도 다시 사면 돼. 하지만 한서연은 세상에 하나뿐이잖아.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천근만근의 무게로 제 마음 가장 여린 곳을 때렸습니다. 부모님 노후 자금 3천만 원까지 다 받았어. 집은 금매로 내놨고 주식 다 팔고 친구들한테도 손 벌려서 수술비 얼추 맞췄어. 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비참하고 힘들었을지 저는 압니다.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평범한 퇴직자이시고 그 3천만 원은 그분들의 장례 비용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게다가 자존심 강한 민준이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러 다녔다니. 미안해. 내가 짐이 되어서 미안해. 바보 같은 소리. 우리 부부 될 사이잖아. 네가 빨리 낫는 게 갚는 거야. 사흘 뒤 수술을 했습니다. 민주는 수술실 들어가기 직전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바로 밖에서 기다릴게. 마취에 빠지기 전 제 머릿속에 든 마지막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지옥에서 기어나와 다시 살게 된다면 그 목숨은 민준이 준 것이다. 나를 낳아준 두 사람은 이제 내 안에서 죽었다. 수술 후의 시간은 고통이라는 눈금으로만 기억됩니다. 중환자실에서 사흘을 보내는 동안 희미한 의식 속 유리창 너머에는 늘 민준이 서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쫓아내면 복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금세 다시 돌아와 저를 지켰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긴 뒤 기나긴 재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척추 수술은 성공했지만 신경 손상 회복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리는 내 것이 아닌 무거운 고철 덩어리 같았습니다. 민주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미쳤어. 그게 어떻게 들어간 회사인데. 제가 소리를 질렀지만 민주는 묵묵히 제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일자리는 다시 구하면 돼. 지금 너한테는 24시간 간병이 필요해. 간병인 쓰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나아. 돈 때문인 걸 압니다. 간병인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그는 모든 걸 계산했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민주는 저의 손발이 되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제 몸을 닦이고 욕창이 생길까봐 밤새 2시간마다 알람을 맞춰 저를 뒤집어 주었습니다. 대소변을 받아내는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에도 그는 한 점의 실은 내색 없이 묵묵히 저를 지켰습니다. 서연아, 기억해. 나는 너의 좋은 모습, 나쁜 모습 다 봤어. 우린 평생 같이 갈 부부야. 한 달 뒤 앉을 수 있게 되었고 또 한 달 뒤 재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평행봉을 잡고 일어서던 날 다리가 국수 가닥처럼 풀리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못하겠어. 너무 아파. 할 수 있어. 서연아. 오늘은 딱 5초만 서 있어 보자. 응. 그의 팔을 꼬집으며 악을 쓰고 버텼습니다. 5초가 1년 같았습니다. 잘했어요. 첫 시도치고 훌륭합니다. 재활치료사의 말에 고개를 드니 땀범벅이 된 민준이 어린아이처럼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거봐, 내가 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날부터 화이트보드에 매일의 기록이 적혔습니다. 오늘 혼자 앉음. 오늘 평행봉 잡고 한 걸음. 발가락 움직임. 그는 작은 성취마다 못생긴 스마일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점점 벼랑 끝이었습니다. 민주는 틈틈이 대리운전과 물류창고 아르바이트를 뛰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 재활 시간만큼은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꼬박 3년이 걸렸습니다. 누워만 있던 제가 휠체어를 타고 보행 보조기를 잡고 마침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걷게 되기까지. 어느 평범한 오후 햇살이 쏟아지는 재활실에서 저는 민준의 손을 뿌리치고 혼자 5 발자국을 걸었습니다.
벽에 손을 짚고 뒤를 돌아보았을 때 민주는 제자리에서 입술을 파르르 떨며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비틀거리지 않고 걸어가 그의 뺨을 만졌습니다. 나 돌아왔어. 그가 와락 저를 껴안았습니다. 내 어깨를 적시는 뜨거운 눈물. 가장 힘들 때도 울지 않던 남자가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좁은 월세방에서 자축 파티를 했습니다. 민주는 친구가 하는 스타트업 회사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다시 디자인 일을 시작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한텐 시간이 많으니까.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고 마침내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3년 동안 제 친부모는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동생 지훈이는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편한 부서에 들어갔고 조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좋아 베란다에 빨래를 널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주는 출근했고 저 혼자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본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는 3년 만에 보는 부모님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싸구려 붉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고 아빠는 뒷짐을 지고 복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반가움이 아니라 잊고 싶었던 악몽이 다시 찾아온 공포였습니다. 서연아, 문 열어. 안에 있는 거 다 안다. 엄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문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자 두 사람은 제가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흠칫 놀랐습니다. 엄마는 금세 과장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우리 딸 진짜 걷네. 세상에, 역시 넌 복도 많아. 엄마는 묻지도 않고 문틈으로 몸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아빠도 헛기침을 하며 따라 들어와 좁은 집구석을 훑어보았습니다. 여긴 웬일이세요? 부모가 딸네 집에 오는데 이유가 필요하니? 너는 이사했으면 했다고 말을 해야지. 연락처도 바꾸고 내 이모 아니었으면 여기 사는 줄도 모를 뻔했다. 이모라니 왕래도 없던 먼 친척이었습니다. 저는 물도 내오지 않고 물었습니다. 용건만 말씀하세요. 엄마가 소파에 털썩 앉으며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너 말투가 왜 그러니? 섭섭하게. 큰일 겪고도 연락 한 통 없더니 남의 집 식구처럼 구네. 그때 그랬잖아요. 돈 없으니 운명이라 생각하고 죽으라고. 엄마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땐 사정이 어려워서 그랬지. 가족끼리 무슨 뒤끝이 이렇게 길어? 결과적으로 너 멀쩡히 살아서 걷고 있잖니. 그때 수술 안 해도 살았을 거란 증거 아니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준이 전 재산을 날리고 우리가 지옥 같은 3년을 보낸 게 엄마 입에선 운 좋게 살아남은 일로 치부되었습니다. 아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 일은 덮자. 온 건 다름이 아니라 지훈이 일 때문이다. 지훈이요? 그래, 내 동생 다음 달에 결혼한다. 아, 축하드려요. 건조한 제 대답에 엄마가 혀를 찼습니다. 축하만 하면 다니? 누나가 돼서 표시를 해야지. 지훈이가 서울에 아파트를 구하는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 네가 좀 도와줘라. 얼마나 필요한데요. 한 5천만 원만 해줘라.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든 빚내서 맞출 테니. 지훈이 자리 잡으면 내 은혜 안 잊을 거다. 5천만 원. 제가 죽어가던 수술비 2억은 없다던 사람들이 아들 신혼집 전세금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저 돈 없어요. 거짓말 마라. 민준인지 뭔지 그 친구가 널 위해서 집까지 팔았다며. 그럼 능력 있는 거잖아. 너희 둘이 벌면 금방 모으지. 5천이 너희한테 큰 돈이니? 정말이지.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오직 하나, 아들이었습니다. 3년 전 내 목숨값은 아까워했으면서 지훈이 집값은 나보고 내라고요. 엄마 아빠한테 나는 뭐예요? 지훈이를 위한 소모품이에요. 아빠가 소파 팔걸이를 치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말대꾸야. 동생 돕는 건 누나의 본분이야. 키워준 은혜를 이런 식으로 갚아? 은혜요? 저는 똑바로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낳아준 은혜는 3년 전에 다 갚았어요. 당신들이 나 버렸을 때 돈 한 푼도 못 줘요. 나가세요. 뭐, 인연이 미쳤나. 엄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딸년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동생 장가도 못 가게 생겼네. 나 오늘 돈 안 주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나갈 거야.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주거 침입으로요. 너 정말 신고라도 하겠다는 거냐? 제가 휴대폰을 꺼내 112를 누르려는 시점을 하자 그제야 두 사람은 겁을 먹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독한 년, 너 천벌 받을 거다. 부모한테 이러고 잘 사나 보자. 그들이 나가고 문을 닫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독한 허무함과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민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민준은 주먹을 꽉 쥐고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5천만 원. 사람 새끼들이 아니네. 그냥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야. 분명 또 올 거야. 아니면 회사로 찾아오거나. 민준이 결단력 있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끊어내자. 다시는 우리 앞에 얼씬도 못하게. 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예전에 쓰던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다음엔 이걸 쓸 거야. 민준은 다음 날 성능 좋은 초소형 녹음기를 사왔습니다. 일주일 뒤 예상대로 그들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더 작정하고 온 듯했습니다. 문 열어. 민준이 그놈도 있는 거 다 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엄마는 민준을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딸을 부모도 모르는 페류나로 만들었나? 이건 우리 집안일이니 빠지게. 민준은 제 어깨를 감싸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제 아내 될 사람입니다. 서연이 일이 제 일입니다. 됐고 5천만 원 내놔. 너희 그 정도 능력 되잖아. 저는 주머니 속 녹음기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유도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확히 말해줘요. 3년 전 내가 죽어가던 수술비 2억은 지훈이 장가 미천이라 못 준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내가 돈 벌어서 지훈이 집값을 대라는 거예요. 그래. 그건 투자 가치로 보면 지훈이한테 쓰는 게 맞았으니까. 너는 어차피 시집 가면 그만이지만 지훈이는 우리 대를 잇잖아. 네가 살아서 돈 벌게 됐으면 그동안 못한 효도 몰아서 동생 집 해주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나를 죽게 내버려 둔 건 투자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였고 지금 돈 달라는 건 내가 살아났으니 뽕을 뽑겠다는 거네요. 말 좀 곱게 해라. 아무튼 안 내놓으면 민준이네 회사 가서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불효녀라고 소문낼 거야. 모든 게 녹음되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논리와 협박까지 전부. 이제 그만 나가주세요. 제가 싸늘하게 말하자 아빠가 손을 치켜들었지만 민준이 막아섰습니다. 그들은 씩씩거리며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청첩장이 날아왔습니다. 붉은색 봉투에 금박 글씨, 신랑 한지훈, 그리고 엄마의 글씨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가 돼서 빈손으로 오진 않겠지. 최소한 체면치레는 해라. 민준이 청첩장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거 완전히 덧치네. 안 가면 안 간다고 욕할 테고, 가면 돈 내놓으라고 난리칠 테고. 가야지. 제가 청첩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서 축하해줘야지.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들고 결혼식 당일 저와 민주는 단정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 옷을 입고 식장에 갔습니다. 화려한 웨딩홀 입구에는 지훈이와 예비 신부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엄마는 하객들 사이에서 저희를 발견하고는 득달같이 달려왔습니다. 왔구나. 봉투는 준비했지? 엄마의 시선은 제 손에 들린 두툼한 봉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네, 아주 두둑하게 준비했어요. 그래, 그래야지. 이따가 패백 드리기 전에 하객들 다 보는 앞에서 지훈이한테 직접 줘라. 누나 체면도 살리고 좋잖아. 엄마는 신이 나서 돌아갔습니다. 식이 진행되고 드디어 신랑 신부가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지훈이가 저희 테이블로 왔을 때 친척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누나, 와줘서 고마워. 지훈이는 영혼 없는 말투로 인사했습니다. 엄마가 옆구리를 찌르자 제가 일어났습니다. 지훈아, 결혼 축하해. 저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이거 내가 오랫동안 준비한 거야. 하지만 저는 봉투를 건네주는 대신 봉투를 찢어 그 안에 든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버렸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술비 내역서, 민준이 대출받은 서류, 제 장애 진단서 사본들이 눈처럼 쏟아졌습니다. 식장이 순식간에 술렁거렸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빠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품에서 녹음기를 꺼내 마이크 가까이 댔습니다. 예식장 스피커를 통해 그날의 대화가 울려 퍼졌습니다. 3년 전 2억은 지훈이 장가미천이라 못 줬지. 너는 시집 가면 남이잖아. 회사 가서 난동 부릴 줄 알아. 경악스러운 대화 내용에 하객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신부 측 부모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지훈이는 어쩔 줄 몰라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여러분 들리십니까? 3년 전 딸이 죽어갈 때 수술비 2억이 아까워 버렸던 부모가 이제 와서 아들 아파트값 5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협박한 육성입니다. 저는 싸늘하게 식어버린 부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걸로 낳아준 은혜, 키워준 값, 퉁칩시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 가족은 여기 서 있는 내 남편 민준 씨뿐입니다. 저와 민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고성이 오가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예식장 밖의 햇살은 눈부시게 맑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역 커뮤니티와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연과 증거들을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의 공분이 이어졌고 신상은 가렸지만 아름아름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해 부양 의무 소홀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과 과거 치료비 분담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아니면 신부 측 집안에서 파혼을 통보하며 위자료 소송을 걸어온 탓인지 부모님은 백기를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살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합의금으로 4억 원을 보내왔습니다. 과거 수술비와 정신적 위자료 명목이었습니다. 지훈이의 결혼은 당연히 파토가 났고 회사에서도 눈총을 받아 결국 그만두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부모님은 친척들 사이에서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칩거 중이라고 합니다. 먼 친척 언니가 전해준 말로는 엄마가 매일 울면서 후회한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건 딸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아들의 앞길을 망쳤다는 후회일 겁니다. 합의금이 들어온 날, 저와 민주는 그 돈 중 3천만 원은 시부모님께 갚고 일부는 우리의 새 출발 자금으로 남겨둔 뒤 나머지는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아깝지 않아? 민준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쁜 기억이 묻은 돈이야. 좋은 곳에 쓰여서 씻겨 나갔으면 좋겠어. 우리는 햇살이 잘 드는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자리를 잡았고 민준의 사업도 번창하고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민준이 뒤에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행복해. 응. 지옥을 보고 와서 그런가. 지금이 천국 같아. 과거는 흉터처럼 남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상처만 준다면 과감히 도려내는 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게 아니라 가장 힘든 순간 곁을 지켜준 사람이라는 것을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부디 자신을 포기하지 마세요. 가장 긴 밤도 결국엔 끝이 나니까요.